자, 지금부터 할 거는 이제 사회정의와 윤리입니다. 사회정의와 윤리. 사회정의와 윤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와요. 진짜 잘 나오는 사람이 바로 니부어고, 니부어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비교할게. 자, 완자 피지 말고요. 선생님 프린트 한번 볼게요. 프린트 좋지? 오늘 좀 프린트 볼게요. 예? 여기 보면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비교해놨습니다. 이제부터. 개인윤리는 뭐에 관련된 거냐면 개인의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죠? 개인의 도덕성. 그래서 개인윤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개인의 도덕성이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성을 하면 키우면 돼요. 그럼 개인의 도덕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적인 양심이라든지 칸트가 강조했던 개인의 선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양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이 대목은 개인윤리가 아니고 사회윤리입니다. 사회윤리는 사회라는 건 뭡니까? 일종의 집단인데 이 집단은 작게는 가족부터 크게는 국가까지예요. 범위가. 이러한 집단의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가 바로 사회윤리입니다. 그런데 이 집단의 도덕성이라는 건 이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한 명 한 명은 누구예요? 개인이죠. 그래서 이 개인의 도덕성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집단의 구성원인 개인의 도덕성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플러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 구조와 제도. 사회라는 것이 사회 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구조가 문제라면 구조를 개선하고 제도가 문제라면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사회윤리에서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개인의 도덕성 플러스 그다음에 제도의 개선. 이렇게 우리가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비교해 놓고 보면 이 사회윤리에 대해서 정말 한마디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했던 학자가 바로 니버예요. 니버. 니버는 개인적으로는 목사이면서 사회학자죠. 이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그 유명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인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제목만 봐도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 다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어떤 집단이 있어. 사회 집단. 근데 그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인 개개인이 그 집단이 만약에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자입니다. 그러면 그 100명의 구성원이 모두 다 한 명 한 명 놓고 보면 굉장히 착한 거야. 너무나 도덕적인 거야. 그런 말 들어봤지.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즉 남이 안 봐도 모든 교통법들을 지키고 삼천적으로 굉장히 선량하고 선한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 100명이 모여있는 집단이 과연 그러면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착한 집단일까? 그거는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집단이 바로 KKK라는 집단이에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백인 우월주의 집단이잖아. 미국에서 만들어진. 그럼 이런 백인 우월주의 집단, 예전에 이 집단, 뭐 지금의 얘네들 아직도 있지만 얘네가 대놓고 드러내놓고 활동은 못하는데 이 집단의 구성원들을 보면 너무나 착한 거예요. 정말 집안에서는 너무나 다정한 아빠고 부인한테는 성실한 남편이고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독실한 신자고 법을 꼭 지키고 이웃들에게는 너무나 친절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이 지구라든지 하느님의 주신 이 환경을 위해서는 유색인종은 멸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즉 유색인종은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 그 영화라든지 드라마에 보면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얘기들 있잖아. 그때 백인들한테 잡혀가서 집단으로 민스를 당한 흑인의 얘기를 보면 자기를 때리는 그 백인 남자들이 또 공포스럽던 게 아니라 그거를 얘네들이 아버지들이 딸과 아들한테 보여줘요. 5살, 6살짜리 애들한테. 정말 순수하게 생긴 애들이 천장난만하게 웃고 있어요. 이렇게. 흑인이 맞고 채찍에 맞고 팔을 찔리는 걸. 왜? 걔네들은 이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를 위해서. 하느님이 주신 이 환경을 위해서는 유색인종은 멸종을 시켜야 되고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퇴치해야 되는 악령 같은 존재인데 그럼 자기 아빠가 악령 같은 존재를 잡아와서 해치고 있으니까 어때? 너무나 자랑스럽고 행복한 일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개인적인 인간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 집단이 반드시 도덕적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 책 제목이 상징하는 바예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덕적 인간이란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란 개인을 말하는 거죠. 개인. 개인적으로는요. 인간은 주십니다. 둘 다 가지고 있어요. 뭘? 이기적인 충동도 갖고 있고요. 이기적 충동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동시에 뭘 갖고 있냐면 이타적인 충동도 있어요. 즉 타인을 위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타심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기심만큼이나.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은요. 합리적인 대화나 조정, 설득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했듯이 개인은 타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존중할 수 있는 뭘? 이타성, 도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게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다 추천주세요. 개인보다 집단에서 이기적 충동이 더 강하답니다. 그러면 선생님,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하죠. 비례하겠죠. 집단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뭐가? 이기적 충동이. 더 거대한 집단, 더 큰 집단.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가장 작은 집단 가족부터 가장 거대한 국가까지 간다면 국가의 이기심은 더 커지겠죠. 이기적 충동이.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집단 속의 구성원, 즉 개인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비윤리적 행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개인적으로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을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개인이 나는 죽기 전에 꼭 한 번 사람을 죽여볼 거야.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나는 죽기 전에 꼭 한 번 살인을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야. 하지만 즉 그 얘기는 개인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인을 할 생각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겠다는 어떤 목적도 바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일어났어. 적군과의 내가 전투에 나가서. 그렇다면 나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뭐합니까? 적군을 죽이죠. 그건 살인이에요. 적군을 죽인다는 게 어떤 명분을 포장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사람의 생명을 해친 거 아닙니까? 내가 죽인 적군도 누군가의 아버지일 거고 누군가의 자식일 거고 누군가의 아들일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는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사람이 집단의 이익, 국가의 이익이라는 애국심 앞에서 뭘 할 수 있어? 살인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게 바로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가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나옵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는 하지 않았을 행위를 뭘 위해서는 할 수 있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2차 대전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그 부대 중에 하나가 카미카제라는 일본의 자살 특공대가 있잖아요. 걔네는 말 그대로 전투기에 폭탄을 싣고 얘네가 적군을 향해서 뭐 하는 거야? 충돌하는 거야. 얘네는 자기네가 자살 특공대라는 걸 알아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지, 그치? 그냥 폭탄을 찍고 적군을 향해서 돌진하는 얘네들이 마지막에 외치는 게 뭐야? 천황폐하 만세. 얘네는 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겁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이건 이타성이야.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이익이라는 어떤 애국심이라는 걸로 포장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날 희생하는 거지. 개인의 이타성이 집단의 이기심에 못 될 수 있습니까? 이용되는 겁니다. 그네가 그리고 죽었어. 그 다음에 나치 독일의 수많은 그 기술자들 있죠. 유태인들을 가스실에 넣어서 집단 학살했던 애들이 과연 그 사람들이 무슨 이익이 되겠어. 내가 유태인을 죽여가지고 내가 개인적인 이익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했던 건 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란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애국심 별표해주세요. 굉장히 양면성을 가진 그러한 감정입니다. 애국심은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 즉 개인의 희생, 개인의 이타심이 국가의 이기주의로 전환될 수 있어요. 방금 예를 들었던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가미가제라든지 나치의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은 애국심을 국가 이기주의로, 즉 도덕적인 개인이 모인 사회가 비도덕적인 사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안 죽은 의사가 이 도시락을 싸 죽일 때 내가 저 사람을 싸 죽이면 돈 얼마를 받고 했어. 살인청법자가 아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애국심이죠. 그래요. 이게 정말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은요. 사실 지금까지 한 건 배경 설명이에요. 리버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시험에 나오겠어? 이거지 이거. 그래서 리버는 말하는 거야. 집단 간의 갈등은 개개인들의 도덕성에만 기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플러스 뭔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발표해 주세요. 집단 간의 갈등. 갈등? 다른 말로 부정의. 집단 간의 부정의는, 즉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정치적 관계입니다. 바로 하세요. 정치적 관계라고 표현해요. 집단과 집단의 관계, 정치적 관계. 다른 말로 이 정치적 관계는 힘의 차이 별표입니다. 집단과 집단의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건 그 집단과 집단의 뭐가 다르기 때문에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힘의 불균형이죠. 정말 붙으세요. 얘네들의 갈등은 뭐라고 부릅니까? 힘의 불균형. 이런 힘의 불균형은 설득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맞다고요. 불가능하진 않겠지. 국가와 국가도 협상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극히 비율이 낮아요. 그러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갈등 극복. 자, 이제부터 중요한 표현 나와요.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의 도덕성, 즉 양심과 선의지가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도 필요해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개인의 도덕성, 즉 양심과 선의지도 필요하지만 하고 싶은 말은 뭔데? 충분하지 않다. 100% 퍼펙트하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핵심이야. 니보의 핵심은 여기 나와요. 개인의 도덕성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 다섯 주제 형광 표현으로 정치적 해법. 정치적 해법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뭐라 불러? 폭력을 수반한 강제력. 혹은 그냥 강제력. 더 많이 나오는 표현은 뭐야? 비합리적 수단입니다. 비합리적 수단 또는 강제력 또는 폭력을 수반한 강제력 또는 정치적 해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죠. 뭘 맞출 수 있다? 불균형, 즉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예가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도 뭐란 얘기야? 한 방법이란 얘기야. 집단과 집단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한 방법이에요. 전쟁 또한.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 어떤 강제력이어야 돼? 여기.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이고 두 번째 조건. 그 강제력, 폭력은 최소화되어야 되죠. 전쟁을 하더라도 최소화되어야 됩니다. 단기간에 끝나는 거죠. 또한 그 전쟁은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전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느버가 말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오케이. 우리 본문 볼게요. 완자 볼게요. 완자. 완자를 보고 리브어를 좀 볼게요. 여기. 어디 보시냐면, 그 다음 페이지, 81페이지에 보면 리브어의 사회윤리가 나옵니다. 방금 얘기했던. 사회를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자, 여기 있습니다. 사회는, 사회를 주고요. 사회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뭐다? 정의. 그 다음에 개인이요.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성은 뭐였습니다? 이타성이랍니다. 사회는 정의, 개인은 이타성이 최고의 도덕성이래. 사회는 여러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이기심, 반항, 강제력, 원한과 같이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전혀 도덕적 승인을 얻어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이 방법이 뭔데? 바로 강제력이야. 즉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이 별로 승인하지 않을 방법이란 뜻이야.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 그 다음 조치입니다.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나오죠. 비합리적 수단은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비합리적 수단은 네모하세요. 뭐의 통제를 받고? 도덕적 선의지.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 한 사회에 엄청난 위험을 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야.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비합리적 수단을 쓸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개인의 도덕성에만 기댈 순 없다. 이게 리브어죠. 다시 프린트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두 번째 주제가 다양한 정의에 관련된 거. 이제 학자들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말해서 로이스, 노즈고 알처가 나올 텐데요. 일단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랑 마르크스 두 명 하고 그 다음에 앞부분 복습하고 또 다음 주 나가고 이렇게 할게요. 다양한 정의관. 자,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1학년 통합사회 때도 배웠는데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앞에서는 덕률에서 배웠죠. 덕률이. 사회정의에서도 사실 정의론이라는 책도 있잖아. 아리스토텔레스에. 자, 이 정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건 꼭 외우세요. 비례적인 거. 별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정의는 비례적이다. 그래서 어떤 선택지나 대신문에 정의가 비례라고 말하면 이 사람을 떠올리시면 돼요. 누구?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는 비례적인 것이다. 일단 한 대목을 외우고 이 사람은 정의를 크게 두 개로 나눴어요.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눴죠. 일반적 정의는 굉장히 쉬워. 일반적 정의는 한마디로 법을 지키는 거예요. 준법. 법을 지키는 거. 왜 일반적 정의가 법을 지키는 거야? 법이란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할 때 법은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법이거든요. 공공의 이익, 공익.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만든 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공익을 위한 거죠. 그게 바로 뭐라는 얘기입니까? 정의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정의는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사회윤리거든요. 공익을 위한. 그래서 일반적 정의는 준법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따로점에 나오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아래에 나오는 특수적 정의지. 아리스토텔레스의 특수적 정의.
다시 두 개로 나눴어요. 분배적 정의와 규정적 정의로. 분배는 무엇을 나눠주는 건데 뭘 나눠주는 거야? 사람들이 재화를 나눌 때, 명예를 나눠 가질 때, 권력을 나눠 가질 때 쓰는 게 그때 필요한 게 분배적 정의인데 형광펜 주시셔야 됩니다. 어느 부분? 분배적 정의는 기준이 뭐다? 기하학적 비례. 비례의 정의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그중에 분배적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입니다. 말은 어렵게 쓰는데 굉장히 내용은 쉬워요. 기하학적 비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어떤 공적, 기여도에 비례해서 분배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세운 공, 어떤 그 사람이 기여한 어떤 집단에 기여한 기여도에 따라서 뭐한다? 비례해서 분배하는 거 우리는 기하학적 비례라고 해요. 그 다음 장 보시면 뒷부분에 선생님이 이어주고 여러분 프린트는 뒷장에 있는데 예를 들어 가라는 사람과 나라는 사람이 있어. 가나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공적에 따라 돈을 분배할 겁니다. 근데 나라는 사람은요. 그 사회에 1만큼의 기여를 했고 가라는 사람은 그 나의 3배, 3배에 해당하는 어떤 기여를 했어. 그렇다면 몫은 얼마가 되는 거야? 항상 나라는 사람에 비해서 가라는 사람이 3배 더 많은 몫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기하학적 비례. 공적에 비례한 거, 가치에 비례한 거. 오케이? 반면에 교정적 정의. 교정의 뜻이 뭡니까? 바로 잡다는 뜻이거든요.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게 교정인데 교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호 교섭에서 발생하는 잡주처 불평등을 바로잡는 겁니다. 그게 교정적 정의예요. 상호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교정한다. 그랬을 때 형광펜 뭐? 산술적 비례지. 규정적 정의는 산술적 비례에 따라야 한다. 그럼 산술적 비례라는 게 뭐냐? 이득과 손실의 사이 정의인데, 즉 이득과 손실 사이에서 정의란 건 뭔데요? 내가 피해를 끼친 것만큼 뭐 하는 겁니까? 보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10만큼의 이익을 취했다, 줄 행동을 했다면 그 사람한테 얼마를 받으면 돼? 10만큼의 보상을 받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산술적 비례는요, 절대로 각자의 가치랑 상관이 없습니다. 가치 비례하지 않아요. 여기잖아. 내가 상대방에게 마이너스 10만큼의 피해를 입혔다면 나는 그 상대방에게 내가 피해 입힌 것만큼 뭐 해줘야 되는 겁니까? 보상해 주는 거죠. 또 내가 상대에게 플러스 10만큼의 이득을 보게 했다면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플러스 10만큼의 이익을 받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산술적 비례. 그래서 두 단어를 알아두세요. 기하학적 비례, 산술적 비례. 이 정도 알아두시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끝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일반적 정의, 특수적 정의, 다시 특수적 정의는 교정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 분배적 정의는 가치나 내 가치, 기여도에 비례하는 기하학적 비례. 분배적 정의, 아니 교정적 정의는 가치랑 상관없는 산술적 비례입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학자 막스 할게요. 막스는 선생님이 직업윤리에서도 정말 강조했는데 반복돼요. 이거 직업윤리랑 거의 같은 얘기거든요. 자, 마르크스 사상을 한번 볼게요. 마르크스는 직업윤리랑 똑같은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그냥 붕괴하는 게 아니야. 막스이아는 자본주의 사회는 무조건 붕괴돼 있어요. 필연적으로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 뭘 통해서? 프롤레타리아의 무슨 혁명? 폭력혁명을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자본주의 사회가 붕괴하면 바로 이상사회인 공산사회로 가는 그건 아니에요. 중간에 과도기를 거쳐야 돼. 그게 바로 뭐냐? 막스가 말하는 사회주의 사회입니다. 사회주의 사회는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산사회로 가는 과도기 단계입니다. 이때가 되면 아직까지 뭐가 남아있냐면 계급이 존재해요. 사회주의 사회이 존재합니다. 국가가 존재해요.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누가 잡았냐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잡았기 때문에 이때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이루어지고요. 여전히 이거는 남아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도기를 거쳐서 드디어 이상사회인 공상사회가 되면 계급도 사유재산도 국가까지도 손해가 나는 게 바로 공산사회입니다. 공산사회는요. 이상사회예요. 이상주의. 플라톤의 뭐가 같았어? 이데와 같다 그랬잖아. 공사의 대동사회와 같은 겁니다. 이런 이상사회에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요. 완전하게 평등하죠. 완전한 사회와 완전한 평등이 있습니다. 이때 노동은 생계수단의 노동이 아니잖아. 공산사회에서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노동이 아니에요. 나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노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동은 어떤 노동입니까? 우리 앞에서 했죠? 뭘 위한 노동? 자발적인 노동이고 자아 실현을 위한 노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공산주의 모토가 나오죠. 공산주의 모토는 이거다. 내가 한 번 들으면 정말 이상적인 능력에 따라 뭐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이게 구호잖아요. 공산주의 구호.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그러면 화살표를 연결해 주세요. 공산사회에서 사유재산이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 아래다 화살표 치면 요 사유재산이 사라지면 공유제가 되는 거죠. 공유제. 다음 계급의 소멸하면 막스가 말하는 계급은 씁니다. 두 개의 계급을 말해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을 말하는 겁니다. 자본가 계급을 우리는 부르주아라고 부를 거고요. 노동자 계급은 프롤레타리아죠. 프롤레타리아. 이런 두 개의 계급이 사라지면 자본가 계급이 지금까지 노동자 계급을 착취했던 그 착취가 뭐한다?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국가까지 소멸했죠. 선생님 국가가 소멸하면 뭐가 남아요? 국가가 없어지면 개인들의 자유로운 연합체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막스의 이상사회인 소멸, 뭡니까? 공산사회입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막스의 정의는 뭔데? 이게 정의예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거. 즉 뭐에 대한 분배야? 필요에 따른 분배야. 필요에 따른 분배. 우리가 통합상 이라고 할 때 분배 여러 가지 기준 봤었잖아요. 능력에 따른 분배. 그지? 성과에 따른 분배. 업적에 따른 분배. 그러면 막스는 뭔데? 필요에 따른 분배. 오케이? 직업률이랑 같이 연결됐던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잠깐 보고요. 자, 59페이지 수능 기본 문제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사랑과 성윤리 복습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사랑은 배움을 필요로 하는 기술이며, 자, 여기 주어가 사랑은이죠. 사랑은 뭐랬습니까? 기술이라고 표현했어요. 누굽니까? 에리 프롬이죠. 사랑을 기술이라고 말한 사람은 프롬입니다. 프롬.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성의 윤리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사상가고요. 자, 우리 프롬 얘기를 알지만 그래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사랑은 배움을 필요로 하는 기술이다. 사랑은 그냥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천적인, 후천적인 거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랬어요? 사랑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요. 또한 사랑하는 방법도 뭐 해야 된답니까? 배워야 한다고 표현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할 줄 아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문제로 인식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신경 쓰기보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랑스러운 대상이 될 수 있을까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문장에서 말하는 건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남을 사랑하는 기술, 즉 능동적인 건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받지? 받는 건 뭡니까? 수동적인 거잖아요. 즉 프로이 말하고 싶은 건 사랑은 어떤 거야?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거. 이게 핵심이죠. 사랑은 뭐다? 능동적인 활동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선생님이 프롬 얘기할 때 사랑과 성향윤리 프롬 할 때 사랑은 능동적인 활동이고 주는 것이지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게 뭐였어요? 그렇다고 사랑은 자기 희생은 아니에요. 사랑을 준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든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포기하는 그런 희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거지만 뭘 주는 거냐면 나의 사랑을 주는 거 그러면서 나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게 프롬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자, 가볼게요. 자기 희생은 아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선택지 1번 사랑의 대상은 자신의 교환 가치와 동일한 사람이다. 어우, 여러분 교환 가치라는 말을 쓰면 굉장히 경제적인 용어예요. 경제성을 따지는 겁니다. 저 사람한테 내가 투자했을 때 얼마큼 받을 수 있는가. 아, 프롬이 말하는 사랑 이런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죠. 사랑의 능력은 생산적인 성격이 발달될수록 향상된다. 자, 표현 어렵게 썼습니다. 그래도 형광펜으로 한번 칠게요. 좋은 표현이에요. 사랑의 능력은 생산적인 성격이 발달될수록 향상된다. 생산적 성격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썼어요. 일단 주세요.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죠. 사랑에 대해서. 3번 사랑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것을 주며 희생하는 거 아니랬습니다. 프롬은 사랑은 희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3번 절대 안 돼요. 4번 사랑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을 소유함으로써 이건 약탈이죠. 약탈하면서 사랑이 완성된다고 말하는 거 아니죠. 5번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적 매력을 갖춘다. 이거를 지금 부정한 게 아니고 비판한 거죠. 프롬은. 이런 사랑이 바로 어떤 사랑입니까? 수동적인 거란 말이에요. 수동적. 내가 남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매력적인 안 돼요.
분명히 프롬의 사랑은 능동적인 사랑이었어요. 능동적인 사랑. 이거지. 생산적 성격 결핍해줍니다. 생산적 성격. 뭔가를 내가 만들어내는 에너제틱한 거란 말이야. 이게 바로 능동성을 표현하는 거고요. 여러분 프롬의 사랑에서 이 대목 하나 기억해주세요. 사랑의 능력은 생산적인 성격이 발달될수록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뭐 된다? 향상된다. 좋은 표현이에요. 프롬에 쓰는 표현이니까 알아주세요. 얘는 답을 1번부터 5번까지 1번, 3번, 4번, 5번 선택지가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정답 2번 가는데 사실 이것만 나왔을 때는 애매해요. 왜냐면 이걸 표현을 안 쓰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프롬에 쓰는 표현이에요. 알겠죠?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프롬에 쓴 책 제목이 사랑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2번 문제 갈게요.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볼게요. 남성과 여성은 선천적으로 다르죠. 남성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것이 여성의 가장 중요한 미덕이라고 믿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 시대에는 여성이 해야 할 일이란, 여기 좋습니다. 여성이 해야 할 일. 이게 바로 뭔데요? 이건 후천적인 성이죠. 후천적 성.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낸 성 역할이죠. 여성이 해야 할 일이란 남편과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성차별은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면서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현대사회에는 그럼요,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성차별은 기억 들어갈 것.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기억이 들어갈 건 성차별이 가져오는 문제점에 대한 얘기들이겠죠? 선택지 볼게요. 1. 인간으로서의 주체입니다. 오케이. 존엄성 훼손하고 인권 침해합니다. 오케이. 성차별의 문제점 맞고요. 2번.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막지요. 억압해서 자아실현을 방해합니다. 맞아요. 국가 차원에서는 그렇지. 인적 자원의 낭비죠. 그래서 순실을 초래합니다. 뭐가? 성차별이. 4번. 성별을 기준으로 능력을 무시하고 그게 성차별이죠.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오케이.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성차별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5번은 아니죠?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같이 중립적으로 여러분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는요 같이 중립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 차이는 인정해야지. 다릅니다. 생물학적으로. 성적 구조도 다르고요. 여기서 말하는 성차별은요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인 겁니다. 성차별은 사회적 성이에요. 사회적 성 뭡니까? 젠더죠. 젠더에 관련된 문제지 생물학적 차이는 섹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정답은 5번 하시면 되겠죠? 3번 문제 역시 사상가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누군지 한번 볼게요. 우리는 남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왔고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정의의 입장을 주목해왔다.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장. 지금까지 남성들의 목소리, 그들이 만든 정의에 주목해왔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성의 다른 목소리, 자 여성 나왔고요.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드디어 나오네요. 좋습니다. 배려윤리죠. 이건 배려윤리입니다. 배려윤리. 배려윤리가 보여주는 진실, 인간관계와 책임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 공격성이 발현되는 이유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는 점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배려윤리가 나오게 된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경. 지금까지는 남성 중심의 정의관이 지배했다면 이제 다른 목소리, 즉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자 핵심은 마지막 세 번째 줄에 나오죠. 정의의 입장과 배려의 입장이 교류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되면 자 양성 간의 관계에 대한 더욱 발전된 이해가 가능해진다. 자 배려윤리학자 누굽니까? 길리건입니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배려윤리 중에 2명의 학자 중에 길리건만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2명의 학자를 다 배웠지만 이 사상가 일단 길리건이라는 거 알고 우린 길리건의 배려윤리라는 것도 아니까요. 배려윤리에 대한 얘기를 골라봅시다. 가장 적절한 거 묻는 문제였죠. 선택지 갈게요. 1번 선택지.
이성과 공감의 윤리적 가치가 공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분명히 길리건은 여성 윤리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윤리가 남성 윤리만 있었다면 이제 여성 윤리도 함께 봐야 한다. 즉 남성 중심의 윤리와 여성 중심의 윤리가 함께 가야 한다가 길리건의 주장입니다. 여성 윤리만 가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쓰세요. 이성. 이성은 길리건이 말할 때 이거 남성적 정의죠. 남성적 윤리할까요? 남성적 윤리. 남성적 윤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성이죠. 반면에 공감은요. 여성적 윤리죠. 여성성이죠. 여성적 윤리. 그러면 길리건이 말하는 거. 남성적인 윤리의 특징인 이성과 여성적 윤리성의 특징인 공감이 뭐? 동그라미죠? 공존.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길리건의 핵심입니다. 총결 1번입니다. 길건의 주장을 잊지 마세요. 남성 윤리를 배척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윤리가 너무나 남성 중심이었으니까 여성 중심도 함께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2번 볼게요. 남성과 여성의 도덕적 특성은 아니야.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겠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입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보편적인 원리를 도덕 판단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아니죠.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죠. 보편적인 도덕 원리보다는 여기 좋습니다. 보편적인 원리, 보편적 원리를 도덕 판단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본다는 길리건의 주장은 뭐 쓰세요. 인간관계의 맥락, 인간관계의 맥락을 강조했죠. 지금까지 이랬단 얘기야. 남성 윤리가 보편적인 원리를 도덕 판단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건 남성 윤리였어. 지금까지. 그런데 베러 윤리는 그것보다는 인간관계의 맥락 혹은 공감 이런 것들도 플러스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4번이요. 사회적 경험과 해석은 남성의 입장만으로 아니죠. 여성과 남성의 입장 모두 양성평등적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5번.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접근 방식은 성차와 무관하게 동일하다. 다르다니까요. 길리건이 말하는 게 남성 윤리, 여성 윤리가 다르다.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뭐하자? 성에 따른 어떤 차이를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하자. 그게 길리건의 베리 윤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관하다고 말하는 것 당연히 틀린 선택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과 사랑의 윤리에서 봐야 되는 학자들이 다 나왔어요. 프롬 나와 있고요. 베리 윤리 길리건 나와 있습니다. 다음요. 뭐 4번은 이건 뭐 그냥 비문학 독해 문제 같은 걸로 풀면 되겠네요. 가족윤리인가? 한번 가볼게요. 학생 답안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자, 성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성은 붙여볼게요.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 성 얘기가 나오고 부부가 나왔어. 그럼 우리 느낌 확 오죠? 이거 무슨 주의 입장입니까? 보수주의죠. 성적 관계는 부부 사이에서만 인정된다. 보수주의적 관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보수주의. 성은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을 전제로 할 때만, 즉 부부일 때만 도덕적이다. 그러니까 성관계는 부부들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수주의고요. 다음, 성은 결혼이나 사랑과 결부하지 않아도 오케이. 결혼도 필요 없지만 사랑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얘네는 가장 진보적인, 가장 앞서 나가는 애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주칩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자발적 동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그래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적 관점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가불의 입장을 비교해보면 갑은 성이 후세대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미친 거죠. 보수주의는 성은 부부 사이에서만 인정된다고 말했잖아. 부부 사이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보수주의는 굉장히 뭘 강조하는 거냐면 출산, 양육, 전제 이걸 가장 강조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출산과 양육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의 성만 도덕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출산과 양육은 결국 뭡니까? 후세에 대한 얘기다. 후세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보수주의가 후세대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안 되지. 오히려 자유주의가
후세대에 대한 책임도 자유롭지. 동의만 있으면 사랑하지 않아도 결혼하지 않아도 그 성적 관계는 뭐하다? 투독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니까요? 자유주의니까요. 정답은 1번이네요. 이렇게 1번 답 나오면 막 우리 당황스럽죠. 그죠?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답은 1번입니다. 잊지 마세요. 보수주의는 뭘 강조하는 겁니까? 출산과 양육. 출산과 양육. 그래서 뭐야? 후세대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5번 갈게요. 어려운 거 없어요. 자, 5번 보시면 가의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주장을 지지할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 어머, 이 사람 우리 너무 많이 봤던 사람이야. 맨날 하는 말.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해 내가 동시에 의혹할 수 있는 그런 올점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준칙 얘기했잖아요. 보편적 법칙 얘기했잖아요. 누굽니까? 칸트죠. 앞에서 정말 무지막지하게 생활과 윤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상가 중에 한 명입니다. 칸트. 뒤에도 나와요, 뒤에도. 마지막 사형제도까지 칸트는 그냥 생활과 윤리 앞에서 끝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면 칸트의 입장에서 나의 주장을 지지할 근거. 성상품화 반대. 당연하죠. 칸트는 여기 보세요. 성을 상품화하는 건 내 자신을 뭐 하는 겁니까? 수단화하는 거죠. 칸트가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칸트는 내 자신의 인격을 수단화하지 말랐어요. 그쵸? 상대로 오직 수단으로만 대화하면 안 되죠. 목적 있는 거 동시에 수단으로 대화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성을 상품화하는 것은 인격을 수단화하는 거죠. 얘도 또 1번이야. 다 계속 1번 나와요. 당연히 칸트는 성상품화에 반대합니다. 성을 상품화하는 건 뭐다? 인격을 수단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 볼게요. 가사상가의 관점에서 나의 A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사상가들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스러워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질을 나누고 있는 거죠. 질. 이게 누굽니까? 질적 공리주의자 밀입니다. 밀이란 거 몰라도 사실 풀 수 있는데 그래도 밀이란 거 알고 가죠. 그럼 이제 공리주의입니다. 어쨌든 공리주의. 자, 나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A는 수행평가로 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조사하던 중 한 개인이 성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미래 입장에서 우리가 조언을 한번 해줘 봅시다. 보시면요. 여성보다 남성의 권리를 우선해야 함을 고려하세요. 아니겠죠? 미리 성차별주의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 타인의 의지에 맡겨 행사되는 권리임을 고려하세요. 성의 자기결정권 자체 설명이 틀렸죠. 나의 의지죠. 무조건적 명령 이런 표현은 칸트나 쓰겠죠. 미리 쓸 표현이 아니죠. 타인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을 고려하세요. 그럼요. 타인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뭘 결정할 때? 성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때. 5번 개인의 이익만을 극대화할 수는 안 됩니다. 공리주의는요. 공리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공익이에요. 개인의 이익 아니에요. 공리는.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상 자체가 아니죠. 그래서 이익 극대화라고 해서 여기로 가시면 안 됩니다. 공리주의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공리주의가 등장한 시대는요. 자본주의 모순이 극에 달했을 때 등장한 사상이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정답 4번 할 거고요. 7번 가볼게요. 가의 사상 관점에서 볼 때, 자, 우리 음양론이 나왔어요. 양과 자, 이 이론은 음양론입니다. 동양의 기본적인 사상이죠. 음양론. 세상 만물은 음과 양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음 갖고도 안 되고 양만 가지고도 안 된다. 음과 양이 모두 있어야 세상 만물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동양의 아주 오래된 사상 음양론입니다. 그럼 음양론에 따라서 이걸 설명해 볼게요. 사람이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억이 있고 난 다음에 부자가 있으면 자 여기서 부자는요. 부모와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바로 뭐겠습니까? 부부죠. 부부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기억에는. 부부가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자식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부자가 있고 난 다음에 형제가 있다. 그래서 가족윤리가 유교에선 이렇게
확대되는 거죠. 첫 번째 부부 윤리, 두 번째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 세 번째가 바로 형제 자매의 윤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부부에 관련된 거, 음양론에 따라서 부부의 관계를 우리가 골라봅시다. 부부는 음양론에 따르면 음과 양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뭐 하는 관계입니까? 존중하고 협력해야 되는 관계죠. 근데 문제는 여기가 틀렸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되는 관계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천륜 아니에요. 천륜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천륜은 부모 자식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천륜은. 그래서 부자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부는 혈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륜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부부는 뭔데요? 인륜이죠. 사람과 사람이 만든 인유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는 천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인륜이라고 표현합니다. 고쳐주세요. 천륜이 아니라 인륜이다. 그 다음 니은 신뢰를 바탕으로 그렇죠. 신뢰를 바탕으로 조화를 이루는 관계. 이건 맞아요. 음양론에 따르면 니은 맞고요. 디귿 서로의 역할을 구별하죠. 차별이 아니라 구별했습니다. 남성과 여자 부부, 아내와 자식의 역할, 아내와 남편의 역할은 구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좋은 관계입니다. 상호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지금 맞아요. 다음 서로 독립적인 삶의 영역을 확장하는 관계. 이게 틀렸어요. 음과 양이 각각 음의 부분을 확장하고 양의 부분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지 이걸 확장해야 되는 관계. 이거 틀렸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리을 선택지는 아닙니다. 서로의 관계를 서로의 어떤 영역을 음과 양의 영역을 인정하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리을 아니고요. 니은 디귿만 정답하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거 부부는 인륜, 부모와 자식은 천륜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8번 문제 볼게요. 사람의 신체와 머리털과 피부는 모두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니 자 신체의 부모, 수지 부모,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막 헷갈리고 있어요. 감히 이것을 손상시키지 않음이 바로 효의 시작이죠. 불감패상 이랬죠. 효의 시작은 바로 불감패상. 불감해상을 풀어서 설명한 게 바로 이겁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 효의 시작이다. 몸을 바르게 세우고 도를 행하여 그 다음 줄입니다 여러분. 코체의 이름을 날리고 어버이를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입신양명이죠. 입신양명은 효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불감해상이 효의 시작이며 입신양명이 효의 완성이다. 그럼 효에 대한 옳은 설명만 골라볼게요. 제례를 통해 표현하기를 삼가야 한다. 제례, 제사. 유교에서는요. 죽음 자체를 슬퍼하기보다 죽은 자에 대한 어떤 예의의 표현으로서 제례를 하죠. 그래서 삼가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제례를 통해 표현해야 됩니다. 애도하는 걸 인정하는 게 유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삼가야 하는 것이라는 부분이 틀렸으니까 안 되고요. 자, 공경하는 마음과 오케이, 공경,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 나오네요. 봉양. 봉양은 물질적으로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 그래서 공경하는 마음과 봉양을 통해 실천하는 거. 이게 효의 실천 방법이죠. 공경과 봉양이. 니은 맞습니다. 자, 디귿. 동기 간의 우애. 동기 내 마음이니까 동기는 형제죠.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겁니다. 효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의 관계. 우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디귿 안 되고요. 아니다. 디귿이 아닌 게 아니지. 부모를 효에는 당연히 동기 간의 우애를 지켜야 되죠. 우리가 동기 간의 우애를 지켜야지만 부모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효를 다할 수 있죠. 형제자매가 매일 싸우고 기분 나쁘게 사이좋게 안 지내는 건 불효입니다. 불효. 그래서 니은 디귿 맞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부부윤리죠. 부자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부부윤리. 효가 아니라 부부윤리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리을이 아니고 정답은 니은 디귿. 8번까지 풀어봤고요. 여러분 우리 1번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아까 했던 문제, 기본 문제 했던 사상가니까요. 오늘 1번까지만 풀어보세요. 일단.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프롬이죠. 우리가 아까 기본 문제 1번에서 봤던 에리 프롬입니다.
사랑의 능동적 성격은 이렇게 표현했으니까요. 프롬은 분명히 사랑은 능동적인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타인에게 주는 것. 자, 그러면 일단 프롬인 거 아니까 보기를 한번 볼게요. 사랑은 어머니와 태아와 같이 추천해요. 어머니와 태아. 여러분, 어머니와 태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애잖아요. 그 엄마가 없으면 안 되지. 죽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도 태아가 뱃속에서 죽으면 건강에 굉장한 위험이 옵니다. 즉, 어머니와 태아는 무슨 관계야? 필요에 의한 관계란 말이야. 그러면 필요에 의한 관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얘가 없으면 죽어라는 거는 이건 능동적이지 않아요. 그건 수동적인 겁니다, 여러분. 얘가 없으면 죽으니까 사랑하는 거 굉장히 수동적인 거잖아. 근데 프롬의 사랑은 능동적 성격이란 말이야. 그래서 수동적 성격의 필요에 의한 이 어머니와 태아의 관계는 아닙니다. 수동적 사랑입니다. 니은 사랑은 상대방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간다? 일부러 만들어간다는 표현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마음이 들어있죠. 안 돼요. 프롬한테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안 돼요. 지금 보시면 사랑의 대상을 존중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야? 상대방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걸 바로 지식이라고 표현하고 당연히 필요하죠. 사랑은 사랑하고 있는 상대방의 생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다. 적극적인 거고 능동적인 거다. 해서 지금 리을이 프롬의 사랑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도요. 하고요.